미국이 유엔을 나가면 세계는 단 3일 안에 무너져. 미국 최고 전문가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유엔 안건 중 단 하나도 결정을 못 내렸고 아프리카는 곧 전쟁이 터질 판이며 아시아는 대홍수로 수만 명이 죽을 위기였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킨다고? 말도 안 돼. 미국 전문가들은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쟁은 사라졌고 한국 의료진이 아무 조건 없이 수만 명을 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175개 나라가 모두 찬성해 한국을 유엔 최강국 자리에 앉혔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했던 걸까요? 왜 강대국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올해 58살이죠. 워싱턴 DC에 있는 국방외교 싱크탱크에서 선임 전략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어요. 국방부 자문도 했고 백악관 브리핑에도 몇 번 들어가 봤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문서들은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2026년 3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제 책상 위엔 두툼한 보고서 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엔 빨간 글씨로 대외비라고 찍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탈퇴를 공식 선언한 지 2개월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보고서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유엔은 비효율적이었고 미국이 과도한 책임을 떠안아왔다는 분석이 빼곡했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유엔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회의는 열리지만 결론은 없고 강대국들은 거부권만 휘둘렀습니다. 미국이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뒤에 숨어서 비판만 했죠. 그런데 10페이지쯤 넘겼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읽어봤죠. 미국 이탈 이후 유엔 안보리 공백에 대응 가능한 중견국 분석 마이너스 대한민국 외교 역량 검토.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그 나라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이지를 더 넘겼어요. 그런데 또 나왔습니다. 동아프리카 긴장 완화를 위한 중재 가능 국가 목록 마이너스 대한민국 포함. 저는 보고서를 덮고 뒤로 기대 앉았어요. 누가 이런 걸 썼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분명 경험 없는 신입 분석관이 쓴 거겠죠. 한국은 기술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건 인정해요. 반도체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잘 만들죠. K-팝이니 뭐니 해서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를 책임진다고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지난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 외교관 숫자, 유엔 분담금 비율 같은 걸 확인했죠.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분명 중견국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아니에요. 체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날 저녁 국방부 출신 동료 한 명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보고서에 한국 얘기가 자주 나오던데 자네도 봤나? 그는 스테이크를 썰면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봤지? 솔직히 좀 웃기더군. 한국이 뭘 한다고.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웃었어요. 한국이 유엔 안보리를 책임진다는 건 마치 고등학생한테 대학 강의를 맡기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희망사항이겠거니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해서 다시 보고서를 펼쳤어요. 이번엔 좀 더 자세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언급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챕터에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분쟁 지역 분석에도, 중동 사이버 공격 대응 시나리오에도, 남아시아 재난 대비 체계에도요. 저는 형광펜을 꺼내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그었어요. 15군데가 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집어넣은 거였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황당했어요. 미국이 유엔을 떠났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이 그 자리를 메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은 전쟁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나라예요. 아직도 북한이랑 휴전 상태고 주변엔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죠. 그런 나라가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 구석에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국무부에서 온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유엔 이탈 이후 동맹국 반응 분석. 메일을 열어봤더니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저는 클릭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각국 외교부의 성명서와 내부 반응 자료가 정리돼 있었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별다른 행동은 없었어요. 일본은 미국 편을 들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분을 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비공개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기능 유지를 위한 대안 시스템 검토 중이라고 언급. 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안 시스템이요? 한국이 무슨 대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하지만 읽을수록 더 우스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포토맥 강이 햇살에 반짝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에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죠. 유엔 같은 비효율적인 조직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세계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양자 협정을 맺으면 돼요. 굳이 모든 나라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건 그냥 웃긴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활동 분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병력 배치 같은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누가, 왜 한국을 그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픽 웃었습니다. 아마 누군가의 희망사항이겠죠. 미국이 빠진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하니까 일단 이름이라도 넣어둔 거겠죠. 한국은 그냥 후보 중 하나일 뿐이에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제 모든 확신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유엔 탈퇴 선언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국무부에서 보내오는 국제 정세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유엔 본부는 여전히 뉴욕에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 대표단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안보리 회의는 열려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죠. 결정을 내릴 힘을 가진 나라가 사라지니까 모두가 조심스러워졌던 거예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엔은 원래 미국이라는 중심축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돌아갔던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그 축이 빠지면 무너지는 게 정상이죠. 저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결국 예상대로네. 유엔 없이도 세상은 돌아가. 그럼 양자 협정이 훨씬 효율적이지. 뭐하러 100개가 넘는 나라 눈치를 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4월 중순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쌓이는 보고서들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CIA에서 올라온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동아프리카 국경 분쟁 위험도 평가였죠.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통이라면 미국이 중재에 나서거나 유엔 평화유지군이 투입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분석관의 코멘트가 적혀 있었죠. 중재 주체 부재. 예상 충돌 시점 6개월 이내. 대응 방안 불명확. 저는 형광펜으로 대응 방안 불명확이라는 부분에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다음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남중국해 관련 자료였죠. 중국의 인공섬 군사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역시 마지막 줄에 비슷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미국 개입 없음. 영내 국가들 독자 대응 불가능. 향후 전망 부정적.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어요. 이건 예상했던 거였습니다. 미국이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불편한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국방부 청사로 갔습니다. 정례 미팅이 있었거든요. 회의실에는 10명 정도의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년 남자가 스크린에 세계 지도를 띄웠어요. 빨간 점들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습니다. 현재 분쟁 위험 지역입니다. 동아프리카, 남중국해, 카슈미르, 중동 사이버 전선. 총 17군데죠.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이 중 어느 곳도 제대로 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유럽은 뭐하나?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내리더군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기네 이익에 맞는 곳에만 개입하죠. 공정한 중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이건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울 게 없었죠. 하지만 그 남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하나 떴어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국제 분쟁 중재 성공률이었습니다. 그래프는 지난 20년간 완만하게 유지되다가 올해 들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거의 절벽처럼요. 보시다시피 중재 성공률이 60%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요.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15%라니. 이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자네, 이 수치 확실한 건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 검증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럼 대안은?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분석관이었어요. 그의 눈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두드렸죠.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균형이 잡힐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3개월간의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다시 펼쳐봤어요. 그리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죠. 3월 마이너스 동아프리카 긴장 고조, 중재 없음. 4월 마이너스 남중국해 분쟁 확대, 대응 불가. 5월 예상 마이너스 중동 사이버 공격 증가, 해결 방안 없음.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워싱턴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유엔을 떠난 건 효율성 때문이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효율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결정이었어요. 누가 결정을 내리느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지금 세계는 회의는 열리지만 아무도 결정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했죠. 그리고 그 공백 속에서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훑어봤죠. 대응 불가, 방안 불명확, 중재 주체 부재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각주에서 또 그 단어를 발견한 건 참고 대한민국 외교부 아프리카 연합과 비공개 협의 진행 중. 내용 미확인.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국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제 가슴 어딘가에선 아주 작은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5월이 되자 저는 제네바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유엔 본부는 뉴욕에 있지만 실무회의 대부분은 제네바에서 열렸거든요. 저는 미국 대표단 자격은 아니었어요. 그냥 옵저버였죠. 싱크탱크 소속이니까 공식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볼 수 있었어요. 제네바 공항에 내렸을 때 하늘은 흐렸습니다. 5월인데도 쌀쌀했어요.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팔레데 나시옹, 그러니까 유엔 유럽 본부 주소를 말했죠. 차가 레만 호수를 끼고 달렸어요. 물은 잔잔했지만 하늘빛을 반사해서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가 열렸을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갔을까?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게 실제로 세상을 바꿨을까? 유엔 건물에 들어서자 익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넓은 로비, 여러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 배지를 찬 외교관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표정도 더 무거워 보였죠. 저는 3층 회의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글로벌 안보 협력체 재구성 방안에 대한 회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럴싸한 제목이었죠. 하지만 속내를 알았어요. 미국 없는 유엔을 어떻게 굴릴 건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러시아. 의자는 가득 찼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어요. 저는 뒤쪽 옵저버석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상황은 심각합니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는 즉각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말일 뿐이라는 걸. 영국 대표가 응수했습니다. 중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누가 주도할 겁니까? 프랑스가 하시겠습니까? 프랑스 대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죠. 이건 집단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 나라가 떠맡을 수 없어요. 중국 대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집단적 노력이라. 좋은 말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병력을 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의 현실이었어요.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없었어요. 결국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문구로 끝났죠.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에단. 돌아보니 클라우디아였습니다. 클라우디아 베르너. 독일 출신이고 유엔에서 15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지금은 비공식 위기조정실이라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공식 조직도에는 없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 사이에선 다들 알고 있었죠. 클라우디아. 오래간만이네. 우리는 악수했어요. 그녀는 46살이었지만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금발 머리를 뒤로 묶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좋지. 우리는 건물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보였어요. 클라우디아는 에스프레소를,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클라우디아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편없더군. 아무도 결정하지 않아. 맞아요. 요즘 계속 그래요. 그녀는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유엔은 거의 마비 상태예요. 회의는 열리지만 실행은 없어요.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빠져서 그런 거겠지. 부분적으론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테이블 위에 손을 깍지 끼고 기대 앉았어요. 문제는 신뢰예요, 에단. 미국이 있을 땐 다들 미국을 믿었어요. 공정하진 않아도 최소한 결정은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믿을 수 있나요? 유럽은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요. 일본은 미국만 쳐다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누가 중심을 잡고 있나? 클라우디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공식적으론요. 공식적으론?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흰 종이였죠. 이건 비공식 자료예요. 제 팀에서만 돌리는 거죠. 공개되면 안 돼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몇 장 안 되는 문서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동아프리카 위기 완화 기여도 분석 마이너스 비공식 데이터. 표가 하나 있었어요. 국가별로 기여 항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중재 시도, 정보 제공, 물자 지원, 기술 지원. 그런데 한 나라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대한민국. 거의 모든 항목에 체크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클라우디아를 봤어요. 이게 진짜야? 네. 확인된 자료예요. 한국이 이렇게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문서를 봤습니다. 한국은 위성 정보를 제공했고 AI 분석 시스템을 공유했으며 의료팀을 파견했고 통신 인프라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모든 게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공식 회의에서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왜 공개하지 않았지? 클라우디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요청했대요. 조용히 하고 싶다고요.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싶지 않다나.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니. 그것도 아무 소리 없이요. 에단, 솔직히 말할게요. 클라우디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실무진들 사이에선 한국 얘기가 많아요. 공식 회의에선 입 밖에 안 내지만 뒤에선 다들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유일하게 제대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체급이 작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체급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책임감이죠. 그걸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파일을 도로 가방에 넣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에단. 미국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중국, 러시아, 유럽.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해요. 한국은 달라요. 최소한 지금까진요. 우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구름 사이로 조금 비치고 있었어요. 호수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클라우디아와 헤어지며 저는 물었어요. 다음 회의는 언제지? 2주일 뒤요. 뉴욕에서 열려요. 또 결론 없이 끝나겠네.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언젠간 결론을 내려야죠.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불편한 걸까요? 왜 제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운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6월 첫째 주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새로 올라온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동아프리카 국경 분쟁 최종 분석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펼치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난 2달 동안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사이의 긴장은 계속 고조됐었습니다. 국경 지역엔 양측 군대가 집결했고 작은 충돌도 몇 번 있었어요. 모두가 전쟁이 임박했다고 봤죠. 그런데 보고서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결론 양측 군대 자진 철수, 무력 충돌 발생하지 않음, 원인 분석 불가. 저는 다시 읽었어요. 원인 분석 불가라니. CIA 보고서에 이런 문구가 나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상세 내용이 나왔습니다. 5월 23일 에티오피아군 국경에서 10km 후퇴. 5월 25일 에리트레아군도 동일하게 후퇴. 양측 모두 공식 성명 없음. 중재 시도 기록 없음. UN 평화유지군 개입 없음.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전쟁 직전까지 갔던 두 나라가 갑자기 동시에 물러선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요? 다음 페이지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이 표시돼 있었고 군대 배치 현황이 시간대별로 그려져 있었어요. 5월 20일까지는 양측이 국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일부터 갑자기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월 첫날엔 완전히 안전거리가 확보됐죠. 보고서 하단에 작은 각주가 있었습니다. 참고 현지 정보원에 따르면 양측 지휘부가 동일 시기에 정밀 위성 데이터를 받았다는 미확인 정보 있음. 출처 불명. 저는 형광펜으로 그 부분에 줄을 그었어요. 위성 데이터. 누가 제공했을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같은 시기 동아프리카 지역 위성 활동 기록을 찾아봤죠. 미국 위성은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촬영했지만 데이터를 누구한테 준 기록은 없었어요. 유럽 우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 작은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아리랑 위성 마이너스 동아프리카 관측 기록 급증. 저는 클릭했습니다. 상세 내용이 나왔죠. 한국의 아리랑 위성이 5월 중순부터 해당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측했다고 돼 있었어요. 하루에 4번씩이나요. 보통은 하루에 1번 정도인데 말이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혹시? 아니야. 설마.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어 국방부 분석관 한 명에게 전화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친구였죠. 그는 군사정보 전문가였어요. 데이비드, 나야. 에단. 오, 에단. 무슨 일이야? 동아프리카 건 봤지? 봤어. 이상하더라. 왜 갑자기 물러선 거야? 나도 그게 궁금해서. 혹시 내가 뭔가 더 아는 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이야. 한국 쪽에서 뭔가 했다는 얘기가 있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뭘 했는데? 정확하진 않아. 하지만 현지 군 관계자 몇 명이 한국산 방어 시스템 언급을 했대. 국경 지역에 배치됐다나? 방어 시스템? 응.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야. 양측 군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협 수준을 분석해주는 시스템이래. 덕분에 양측이 서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대.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없어진 거군. 그런 것 같아.
전쟁은 대부분 오해에서 시작되니까.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충돌 가능성이 확 줄어들지. 한국이 그걸 제공했다고. 추정이야. 확실한 건 아니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랬을까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전쟁을 막았다고요? 저는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라고. 하지만 머릿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어요. 이번엔 남중국해 관련이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해상 분쟁이 예상보다 조용히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각 주에서 또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공유 정황 포착.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놨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은 아니죠.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포토맥 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강물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어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무시했던 그 나라가, 제가 체급이 다르다고 깔봤던 그 나라가 실제로 세계를 안정시키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클라우디아에게 전화했습니다. 클라우디아, 나야. 에단, 무슨 일이에요? 동아프리카 건 한국이 한 거 맞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공식적으론 확인할 수 없어요. 비공식적으론? 아마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한국이 원하지 않거든요. 조용히 하고 싶대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싶지 않다나 봐요. 하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 전쟁을 막았어. 맞아요. 하지만 에단 생각해봐요. 한국이 나서서 우리가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대국들 자존심 상하죠. 특히 미국은요.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실질적 효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았어요.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다시 펼쳐봤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제가 읽었던 모든 자료들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계속 있었어요. 제가 보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무시했을 뿐이에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7월 중순 남아시아의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동부 지역이 물에 잠겼어요.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재난 대응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보통 국제 구호단체들이 움직여요. 하지만 문제는 조율이었습니다.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효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고서엔 각국의 지원 현황이 정리돼 있었어요. 미국은 물자를 보냈지만 인력은 안 보냈습니다. 중국은 의료팀을 파견했지만 정치적 조건을 달았어요. 유럽은 회의만 하고 있었죠. 그때 제 이메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국제구호 의료 책임자 리나 모랄레스로부터였어요. 리나는 49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재난 현장을 누빈 사람이죠. 저는 몇 년 전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때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장 보고 마이너스 꼭 읽어보세요. 저는 클릭했어요.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메모 형식이었죠. 에단에게 지금 다카에 있어요. 상황은 최악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연락해요. 한국 의료팀이 왔어요.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사, 간호사, 방역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다른 팀들과 완전히 달라요. 첫째, 조건이 없어요. 보통 지원팀들은 정치적 조건을 달거나 언론 노출을 요구하거나 자국 기업 물자를 쓰라고 해요. 근데 한국 팀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와서 일해요. 둘째,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람들 움직이는 거 보면 군대처럼 정확해요.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중복도 없고 낭비도 없어요. 셋째, 현지인을 존중해요. 명령하지 않아요. 함께 일해요. 방글라데시 의료진이랑 똑같은 높이에서 일하더라고요. 에단 20년 넘게 이 일했지만 이런 팀은 처음 봐요. 이게 진짜 지원이구나 싶었어요. 현장에서 리나. 저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리나는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쓴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쪽은 새벽이었지만 리나는 받았어요. 에단, 목소리가 피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리나 이메일 봤어.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리나가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궁금하세요? 한국 팀 얘기 좀 더 해줘.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어? 리나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속도가 달라요. 다른 팀들은 도착해서 며칠 동안 세섭하고 조율하고 그래요. 한국 팀은 도착한 다음 날 바로 진료소를 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비가 좋았나?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각자 역할을 완벽히 알고 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현지 상황에 엄청 빨리 적응해요. 예를 들면 어제 한 마을에서 콜레라 의심 환자가 나왔어요. 보통은 격리하고 보고하고 승인받고 그러느라 몇 시간 걸려요. 한국 팀은 즉시 격리했어요. 동시에 마을 전체 식수원을 검사하고 방역을 시작했어요. 2시간 만에요. 덕분에 확산을 막았죠.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정치적 조건이 정말 없었어? 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나중에 뭔가 요구하겠거니 했죠. 근데 진짜 없어요. 현지 정부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요. 심지어 언론 인터뷰도 거절해요. 조용히 일하고 싶대요. 왜 그럴까? 리나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요, 이 사람들은 지원을 정치적 도구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돕는 거죠. 당연한 건데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에단, 솔직히 말할게요. 전 미국 사람들을 존경해요. 미국이 세계를 많이 도왔죠. 하지만 미국 지원엔 늘 조건이 있었어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라, 우리 편이 되라, 우리 물건을 사라. 중국은 더하죠. 빚을 지게 만들어서 항구를 빼앗아가요. 유럽은 회의만 하고요. 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와서 도와요. 끝이에요. 대가를 안 바라요. 처음으로 진짜 조건 없는 손길을 봤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건 없는 손길.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국제 정치를 봐왔어요. 모든 지원엔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짜는 없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고요? 저는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리나 말이 맞다면 한국은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힘으로 압박하지 않고 조건으로 올가매지 않고 그냥 돕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해가 따가웠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꺼냈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봤어요. 체급으로 봤죠. 크기로 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방식이었어요. 태도였죠. 한국은 강대국처럼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봤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평생 믿어왔던 방식과 달랐거든요. 8월 말 저는 다시 제네바에 갔습니다. 이번엔 클라우디아가 먼저 연락해 왔어요. 에단, 보여줄 게 있어요. 꼭 와야 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비행기를 탔어요. 제네바 공항에 도착하니 클라우디아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유엔 본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제네바 외곽의 한 연구시설이었죠. 여긴 뭐 하는 곳이야? 유엔 데이터 분석센터예요. 공식 조직도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모든 위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죠. 우리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걸려 있었고 2명의 분석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아가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마크, 데이터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쪽은 유리, 시스템 분석가죠. 우리는 악수했어요. 마크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고 유리는 40대 중반의 러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마크가 스크린을 켰어요.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곳곳에 점들이 찍혀 있었죠. 이건 지난 6개월간 발생한 국제 위기 지점들이에요. 총 23군데죠.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점들이 색깔별로 구분됐어요. 빨간색은 무력 충돌이 발생한 곳이에요. 노란색은 긴장만 고조된 곳이고요. 초록색은 평화적으로 해결된 곳입니다. 저는 지도를 봤어요. 빨간색이 5개, 노란색이 10개, 초록색이 8개였습니다. 초록색 지점들 좀 자세히 보여줄 수 있어?
마크가 확대했어요. 동아프리카, 남중국해, 중동, 남아시아.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봤던 곳들이었습니다. 유리가 말했어요. 이 8곳엔 공통점이 있어요. 뭔데? 한국이 개입했다는 거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유리가 계속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니 패턴이 보였죠. 한국이 관여한 곳은 평화적으로 해결됐어요. 한국이 없던 곳은 충돌이 일어났거나 여전히 긴장 상태예요. 클라우디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에단,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마크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제공한 위성 및 AI 분석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접근 권한을 받았죠. 저는 화면에 다가갔어요. 이게 뭘 하는 건데? 실시간으로 분쟁 지역의 군사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요. 그리고 AI가 패턴을 분석해서 충돌 가능성을 예측하죠. 정확도가 90%가 넘어요. 90%? 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양측에 동시에 제공돼요. 투명하게요. 그래서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유리가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시스템은 답을 주지 않아요. 무슨 뜻이야? 보통 중재라는 건 중재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달라요. 데이터만 줘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판단은 당사자들이 하게 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클라우디아가 말했어요. 이해돼요, 에단? 한국은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강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만든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줘서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쓰는 거지?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엔요, 주권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강대국들은 보통 우리 말 들어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내가 판단해라고 하는 거죠. 정보는 줄 테니까 내가 결정하라고요. 유리가 덧붙였어요. 그래서 반발이 없어요. 누구도 강요받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중국은 경제로 올감했죠. 유럽은 도덕으로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을 보여줬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에단, 이제 아시겠어요? 왜 실무진들이 한국을 주목하는지. 이 나라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힘이 아닌 방식으로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가능할까? 언젠간 한국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 들 거 아냐? 유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6개월 동안 한 번도요. 물론 미래는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한국은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레만 호수가 보였어요. 물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한국은 체급이 작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죠. 크기가 아니라 방식으로요. 힘이 아니라 신뢰로요. 그리고 그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클라우디아가 물었어요. 어때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충격적이네. 좋은 의미로요? 모르겠어. 아직은.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7장.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9월 중순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개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클라우디아가 옵저버 자격으로 저를 넣어줬습니다. 회의실은 30층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테이블은 육각형이었고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미국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저는 뒤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유엔 안보리 재구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말했어요. 현 상황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안보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누가 책임질 건가요? 유럽이 하기엔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죠. 중국이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러시아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중국이요? 개발도상국들이 믿겠습니까?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제요? 1년? 10년? 그동안 세상은 어떻게 하고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대표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데볼라 아키니엠이었습니다. 52살의 외교관이었죠. 의장이 그에게 발언권을 줬어요. 아데볼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아프리카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했죠. 미국, 중국, 유럽 모두 친구라고 했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엔 늘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편이 되라. 우리 물건을 사라. 우리 말을 들어라.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인과 하인이었죠.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강대국의 도움은 빚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요. 그 대가로 우린 주권을 잃었어요. 선택권을 잃었죠. 아데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한 나라는 달랐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대한민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왔죠. 정보를 줬어요. 시스템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를 존중했어요. 판단을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죠. 처음으로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준 강한 나라였어요.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데볼라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누가 책임질지 고민하시겠죠. 중국, 유럽, 러시아.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실제로 책임진 나라가 어딥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히 목소리 높이지 않고 한국이 책임졌어요. 전쟁을 막았고 재난을 수습했으며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조건 없이 했죠. 그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려다 말고 닫았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일어났어요. 자료를 하나 배포하겠습니다. 그녀가 각 대표에게 파일을 나눠줬어요. 저도 한부받았습니다. 이건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위기 대응 기록입니다.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요. 대표들이 파일을 펼쳤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화적으로 해결된 8건 모두 한국이 관여했어요. 한국이 없던 15건 중 5건은 무력 충돌로 이어졌고 10건은 여전히 불안정해요. 프랑스 대표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도 아닙니다. 클라우디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통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우연일 확률은 0.01%. 9월 중순 뉴욕 유엔 본부에서 비공개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클라우디아가 옵저버 자격으로 저를 넣어줬습니다. 회의실은 30층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테이블은 육각형이었고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미국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저는 뒤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유엔 안보리 재구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말했어요. 현 상황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안보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누가 책임질 건가요? 유럽이 하기엔 통합이 안 돼 있어요.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죠. 중국이 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러시아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중국이요? 개발도상국들이 믿겠습니까?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오길 기다려야 합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제요? 1년? 10년? 그동안 세상은 어떻게 하고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같은 얘기의 반복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대표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데볼라 아키니엠이었습니다. 52살의 외교관이었죠. 의장이 그에게 발언권을 줬어요. 아데볼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아프리카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다고 했죠. 미국, 중국, 유럽
모두 친구라고 했어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엔 늘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편이 되라. 우리 물건을 사라. 우리 말을 들어라.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주인과 하인이었죠.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강대국의 도움은 빚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요. 그 대가로 우린 주권을 잃었어요. 선택권을 잃었죠. 아데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 한나라는 달랐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대한민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왔죠. 정보를 줬어요. 시스템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를 존중했어요. 판단을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죠. 처음으로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준 강한 나라였어요.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데볼라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누가 책임질지 고민하시겠죠. 중국, 유럽, 러시아.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실제로 책임진 나라가 어딥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히 목소리 높이지 않고 한국이 책임졌어요. 전쟁을 막았고 재난을 수습했으며 평화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조건 없이 했죠. 그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려다 말고 닫았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일어났어요. 자료를 하나 배포하겠습니다. 그녀가 각 대표에게 파일을 나눠줬어요. 저도 한부받았습니다. 이건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위기 대응 기록입니다.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요. 대표들이 파일을 펼쳤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화적으로 해결된 8건 모두 한국이 관여했어요. 한국이 없던 15건 중 5건은 무력 충돌로 이어졌고 10건은 여전히 불안정해요. 프랑스 대표가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도 아닙니다. 클라우디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통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우연일 확률은 0.01% 미만입니다. 한국의 개입이 결정적 변수였어요. 영국 대표가 물었어요. 그럼 제안하시는 게 뭡니까? 클라우디아가 심호흡했습니다. 한국을 상임위 사국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방안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반대하려 입을 열었죠. 하지만 독일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지난 6개월 우리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했죠. 우리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국은 떠안았어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 자격이 있다는 걸요. 일본 대표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중국 대표는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죠. 의장이 물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위 사국으로 추대하는 안건에 찬성하시는 분? 모든 손이 올라갔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없었어요. 환호도 없었죠. 모두가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축하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인정이었습니다. 패배의 인정이요. 강대국들의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뒤에 앉아서 그 광경을 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이틀 뒤 공개 총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유엔 총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자들 사이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이 상임위 사국이 된다고. 믿기지 않는데 미국은 뭐라고 하려나. 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위 사국에 새로운 국가를 추가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10초 정도? 형식적인 박수였죠.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맨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왔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미소도 없었어요.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총회장이 술렁였어요. 우리는 권한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책임을 피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지난 6개월 우리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 회의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총회장을 둘러봤어요.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세상은 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로 움직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박수가 좀 더 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환호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숙연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승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교체의 순간이었어요. 오래된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총회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욕의 거리는 평소처럼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는 센트럴 파크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 이름을 봤을 때의 냉소, 보고서를 읽으며 느낀 불편함, 동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리나가 전한 조건 없는 손길, 제네바에서 본 데이터와 시스템, 아데볼라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오늘 환호 없는 만장일치.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요. 한국은 체급이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척도로 움직였을 뿐이죠. 저는 힘만 봤어요. 크기만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식이었어요. 태도였죠. 한국은 세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이끌어야 하는가? 아니면 가장 책임감 있는 나라가 이끌어야 하는가? 그리고 세계는 답했어요. 후자라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클라우디아였어요. 에단 어디예요? 센트럴 파크. 혼자 있고 싶으세요? 응, 알겠어요. 나중에 연락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했어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요. 하지만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책임을 버렸으니까요. 한국은 작았어요. 하지만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조용히 조건 없이요. 그리고 그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노인들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평화를 지키는 게 누군지 이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요.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킨 나라를 선택한다.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